자, 이거는 뭐죠? 지도죠. 그쵸? 제가 이거 네이버 지도 치면 이게 뭘까요? 전철역 개통지, 개발지예요. 이런 데다 투자하면 되겠죠. 그쵸? 다만 개발하겠다고 바로 막 뉴스가 나왔어. 그러면 서로들 몰리죠. 이때 같이 투자하면 벌써 이제 붕 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이런데 이 중에서 좀 좋은 자리를 골라서 더 뜰 자리를 골라서 하면 되는 거죠. 관심 두고. 이거는 이제 IC 개통 예정지 같은 거 이런 거 어디 혹은 뭐 대단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다 토지 투자는 하면 되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토지 투자는 이런 데에도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진짜 상가 꼬마 빌딩 투자가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 소형 아파트. 큰 아파트 하면요 위험만 많아요. 하지 마세요. 저도 다 많이 해봤지만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이 먹어요. 상가 꼬마 빌딩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고 솔직히. 근데 상가 꼬마 빌딩은 공실이 나면 안 돼. 그래서 유동인구 상권이 주로 그렇거든요. 명동도 지금도 헤매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일종의 그건 이제 대박도 많고 쪽박도 많은데 그냥 대박은 별로 없고 쪽박도 별로 없는 데가 대단지 아파트 부근의 상가, 코너 목상가, 출입구 부근 상가 그런 데 하시면 되잖아요. 안정적으로. 망할 일 거의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분석해서 들어가면. 그리고 그래서 이런 개발지는 어떻게 하느냐? 각종 지방자치단체, 고시, 이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시 공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거 계속 한번 유심히 보는 거예요. 여기 뭐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그쵸?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 어느 지구를 계획성 있게 개발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좀 이제 제한 사항도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잘 분석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용도면 고시. 이건 학교인데 만약에 여기에 대규모 무슨 어떤 개발을 하면서 지용도면 고시. 여기 이제 이런 데 이제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잘 분석해서. 그 다음에 서부선 도시철도 여기 보시면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이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런 거 보면 여기 들어가 보면 어디를 개발하고 대략적인 그게 보여요. 이런 데 위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30 서울 플랜. 이거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이제 2040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히는 거예요. 이런데 주로 길게 보고 하시면 돼요. 다만 이거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 후에 될 수 있어요. 30년 후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상가 꼬마 빌딩 투자는 언제나 현실에 기반을 둬야 돼요. 토지 투자가 아니에요. 토지 투자가 됐다가 하면 나중에 30년 후는 정말 대박을 맞을 수 있는데 그건 못 버티고 그 전에 쪽박 찰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상가 꼬마 빌딩 투자에서 롱런 하시려면 현재 발을 디딜 수 있는 자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 자리를 해라. 나중에 대박을 맞든 쪽박을 맞으면 안 되지. 대박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를 해라.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개발 계획이라는 거는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건 그러잖아요. 사정이 바뀌어서 취소됐는데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죠. 지금 일종의 왕십리래. 저기 뚝섬 같은데요. 엄청 띄우려고 그랬잖아요. 그거 벌써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한 30년 된 얘기예요.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얼마 안 됐어요. 현실화된 게. 20년 동안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버티냐고. 만약에 은행이자 70% 내고 지금 일종의 뚝섬을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가 또 치세요. 이제 여기 서울시 이게 서울 플랜에서 이제 곧 여기를 서울의 몇 대 축 중에 하나로 개발하겠습니다. 발표해서 내가 제일 먼저 봤어. 그래서 들어갔어. 대출 이빠이 내고 한 80% 내고 일반 매물 10억에 나온 거를 샀어. 쪽박차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죠. 상가꼬마 빌딩 투자는. 현실에도 10억짜리 사면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20년, 30년 후에 대박을 만들려면. 그래서 꼭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상가꼬마 빌딩, 다른 투자 똑같아요. 솔직히. 상가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30년 후, 20년 후 대박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항상
내 현재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제가 투자 지금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거 제 경험의 핵심 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어떤 경우에서는 일부 실패도 하고 대부분은 성공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실패한 거는 토지가 제일 많네. 이 반추어 보면 상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성공했지만 일부 만약에 실패했다고 해서 거에 다 그런 걸 제가 이렇게 노하우를 딱 집으면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미래만 본 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못 버텨. 토지 투자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정의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해도 토지 투자는 정말 남는 쓰레기 돈이 있을 때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짜투리 땅 꼬딱지만한 거. 제가 몇 군데 지금 토지 투자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3평, 어떤 건 1평 해가지고 금방 또 돈 번 것도 있고 남 괴롭혀서 버는 거 말고 그런 거는 가급적 안 해. 그런 거는 거의 안 해. 그런 거는 뭐 지분 투자를 해도 남 안 괴롭히고 버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 뭐 8평 이런 거 길게 보고 400평 중에 4개 8평인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혹시나 개발할 때 저한테 이거 사겠다 그러면 내가 적정한 가격 받든지 아니면 일부 조금 받아가지고 거기에 내가 뭐 일종의 농막지 같은 거 지을 거니까 막 너무 터무니없이 부를 필요는 없고 그러려고 하고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런 거 나 해야 되는 거지. 제가 토지 투자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삼각공업 빌딩 투자에는 그렇게 다 좋은 자리. 제가 하는 자리는 다 저런 거 검토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느낀 게 삼각공업 빌딩 투자에서는 진짜 게임이 안 된다. 삼각공업 빌딩 투자가 압도적으로 좋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2009년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이렇게 공부하죠. 자, 멀리서 본 거, 가까이서 본 거, 로드뷰. 자, 이거를 파일로 만든 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멀리서 본 거, 강남역 부근의 코노목 사거리 상가. 근데 이거다. 이 건물인데, 자, 이거죠. 건물 뒤쪽이다. 가볼 필요 있나요? 로드뷰로 그냥 보았네. 이거 필요도 없어요. 이 로드뷰. 그쵸? 가볼 필요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했냐면 뒤쪽 안 써도 되는데 뒤쪽 2억 6천 260만 원. 임대료가 환선임들이 26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통 앞하고 뒤가 한 더블 차이 나요. 임대료가. 이거는 뭐 정확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볼 필요 없죠. 그렇죠? 이런 자료가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는 틀린 자료일 수 있어요. 이거 폐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런 자료가 이제 파일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 해가지고 저런 제일 처음 2009년에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파일을 2009년에 시작해가지고 요새는 하지도 않아요. 되면 파일이 이렇게 모인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한 장으로 시작한 게 지금은 강남만 해도 몇 건이 있다고. 강남만 해도.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이런 식이 되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 하나하나 넓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나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딱 세팅해가지고 있어. 뭐 쪽박 찰까요? 대박은 안 나와도 쪽박 차지 않겠죠. 그렇죠?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이거 붕붕 띄워주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돈 번 적이 없어요. 솔직히.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배운 거는 우리 삼각꼬마 빌딩 투자 어떻게 준비해야 성공할까? 삼각꼬마 빌딩 초보 투자자 혹은 일반 기존에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아직도 자신이 없은 분, 입지가 잘 안 보이는 분, 가격이 잘 안 보이는 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준비해야 삼각꼬마 빌딩 실패하지 않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 지금 얘기한 거고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삼각꼬마 빌딩 매매 가격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지금 우리 수강생 분이 없고 제가 영상으로만 이거 하니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늦어져.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삼각꼬마 빌딩 매매 가격 어떻게 계산하나? 삼각꼬마 빌딩 매매 가격 어떻게 계산하죠? 자, 삼각꼬마 빌딩 뿐만 아니고 우리 부동산 매매 가격 감정평가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원가법이 있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수익 환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법은 건물 원가, 토지 원가 이거를 합쳐서 하는 거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내 물건하고 비슷한 물건을 그 주변 물건의 거래 사례 얼마에 팔렸냐. 그럼 내 물건은 얼마에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수익 환산법은 뭐냐 하면 수익 환산법은 자,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형 부동산 매매가는 어떻게 돼요? 매매가는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 그쵸?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증금은 월세의 일정 부분이죠. 대체적으로. 거의 일정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상가 꼬마빌딩도 이게 똑같아요. 이거로 하는 거죠. 그쵸? 자, 하는데 수익형 부동산은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월세를 기반으로 매매가를 산정하죠. 그쵸? 그런데 이게 상가하고 꼬마빌딩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책에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서 쓴 책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예 상세하게 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수익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월세를 기반으로 매매가를 산정한다. 그쵸? 그게 기본이에요. 월세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쵸? 매매가를 산정. 근데 차이점은 물론 여러 가지 차이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 핵심만 아주 중요한 핵심만. 꼬마 빌딩은 뭐예요? 꼬마 빌딩은 땅을 깔고 있잖아요. 상가는 별로 많이 안 깔고 있거든요. 이거는 토지 평당가를 굉장히 중시한다. 월세를 기반으로 매매가를 산정하기도 하지만 토지 평당가가 얼마나죠? 되게 중시하게 한다.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상가는 수익형의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월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해서 매매가를 보는 경우가 훨씬 강하죠. 근데 똑같아. 입지 중시하고 뭐 이런 거 가격 중시하고 그건 똑같아. 입지는 둘 다 똑같이 보죠. 다만 상가는 개별 입지가 더 중요해요. 그쵸? 개별 입지가. 근데 꼬마 빌딩은 어때요? 꼬마 빌딩에 보통 상가가 쫙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1층에 상가고 사무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별 입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물론 개별 입지까지 가면 좋죠. 그런데 꼬마 빌딩 정도가 되려면 그 상권 자체가 그 주변이 사무실이 들어갈 정도의 임대료 수준이 유지돼야 돼요. 일종의. 그래서 개별 입지가 안 좋으면 뭘 넣어야 돼요? 상가를 넣으면 안 되고 꼬마 빌딩 같은 거 사무실을 넣어야 돼요. 사무실을 넣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주택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육준호 지금 조금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특강할 때 이거 해요. 만약에 원하시면 상가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상가 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 같은 거 아마 그런 책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딱 제 책에 한 3-4페이지 해가지고 핵심만 쭉 넣었거든요. 그거 언제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특강으로 해드릴게요. 자, 근데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상가 꼬마 빌딩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자리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역삼역 부근에 개별 입지는 좋은 게 아니야. 코너목이 아니고 그 중간쯤에 끼어 있어. 근데 거기 상권 자체는 좋잖아요. 일종의 역삼역 부근이면. 그런 데는 사무실을 넣어라. 상가 넣었다가는 쪽박 찬다. 잘못하면. 남들 옆에 상가 건물 들어가고 보기 좋다고 나도 상가 넣었다가는 공실 천지일 수 있어요. 자,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나는 코너목에 아주 역 앞에 바로 있어. 그런 거는 가급적 상가 넣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상가로 싹 채워놓는 거예요. 그때 임대료가 가장 세요. 그런데 사무실, 상가도 아니고 사무실 넣어도 안 돼. 그런 다음에 주택으로 넣어. 다가구 원룸 같은 거.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뭐라 그랬냐 하면 월세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플러스 보증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보증금이 보통 환산해 보면 10%에서 월세 10%에서 20% 사이에요. 대부분이. 이거는 이제 건물주 마음인데 어떤 건물주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최고 19%가 제일 많아요. 20%. 10%에서 20%야. 이거는 환산해주면 돼. 그건 뭐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이다. 그러면
보증금을 100으로 나눠주면 이게 환산 월세가 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플러스 월세 100만 원. 환산 월세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쵸?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는 보증금을 생각 안 해도 된다. 그쵸? 보증금을 생각 안 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가는 어떻게 결정돼요? 월세에 따라서 매매가가 바뀌기도 하고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가 바뀌기도 한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나 꼬마 빌딩의 매매가는 뭐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냐? 매매가가 월세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 월세는 고정이 돼도 수익률이 변화하면 매매가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수익률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오르면 수익률을 지금 받는 것보다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가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도. 그렇죠? 물론 경기 침체에서 경기 침체국 지금 통화량이 많아서 올리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그래서 최근에 2, 3년 동안 매매가가 꼬마 빌딩 매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임대료는 똑같이 받고 있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졌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률로 나눠준 게 월세를 나눠주면 매매가가 되니까 수익률이 이게 계속 4%였던 게 2%로 빠지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딱 보니까 이제는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근데 이게 뭐 통계로 나오고 그런 게 없어요. 발표하는 게. 그냥 제가 경험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에요. 제 경험상으로 있다는 거지. 이거 그래서 상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아파트나 이거는 우리 통계 이런 걸 발표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상가 지금 밸류맵이나 이런 데서 꼬마 빌딩 같은 거는 해요. 근데 상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고만 해야 돼. 그건 볼 필요가 없어. 왜냐 앞이냐 뒤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앞이냐 뒤냐 몇 호냐 이게 건물 현황도가 안 올라가 있잖아요. 건물 현황도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분석했을 거예요.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은 일종의 강남역 10번 출구 바로 옆에 큰 건물이 하나가 있다 치면 1층 제일 앞은 월세가 10평에 2천만 원일 수 있는데 저기 지하나 1층 저 뒤쪽에 잘 안 보이는 데는 1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그거 통계가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황도가 있어야지 그걸 분석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는 밸류맵이나 뭐 디스코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잘 보냈지만 그거는 상가는 제가 그냥 잘 안 봐요. 꼬마 빌딩 위주로 봐요. 왜? 통계 현황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가는 천차만별인데. 그것까지만 있으면 제가 벌써 분석했죠, 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수익률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 나누기 수익률. 이게 수익률은, 그러면 이제 매매가는 이거니까 이렇게 넣어준 거죠. 이 반대로. 자, 그래서 수익률은 뭐예요? 수익률은 기본 수익률 플러스 부가 수익률. 이게 제가 이거 딴 데서 본 것 같은데 제 책에서 그냥 쓴 건데 기본 수익률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부가 수익률은 뭐예요? 뭐 지역이냐, 개별 입지냐, 임차인이 누구냐, 층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진다. 이 부가 수익률이 안 좋을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쵸? 지역이 저기 시골이고 개별 입지가 안 좋아서 저 구석 뒤쪽이고 임차인은 스타벅스나 은행이 아니고 룸사롱이고 층은 지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강남 같은 데는 2%만 돼도 팔려도 1층 같은 경우 12%가 돼도 안 팔릴 수 있다. 그쵸? 수익률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안 좋은 게 겹칠수록 수익률은 높아져야 된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다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시간 했고, 우리 한 2, 3분만 쉬었다가, 우리 상가 꼬마 빌딩, 자, 8단계. 매매가, 임대가 분석 8단계. 이게 이제 실은 가격 분석의 가장 핵심이죠. 적정 매매가를 듣고, 이거는 임대료가 얼마쯤 나오는 게 적정한 건데 딱 유추가 돼야죠. 그쵸? 투자를 하려면. 그쵸? 상가 꼬마 빌딩 투자한다면서 그걸 모른다?
아니 바로 듣고 그 정도는 알아야지 뭐 투자를 뭐 검토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뭐 지금 제대로 하시는 분 없죠? 저한테 강의 들은 분들은 다 해요. 3시간 다 들으면. 자, 임대료를 지금 5천에 200이래. 그러면 적정 매매가는 얼마쯤인데?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에 투자하고 공시를 몇 개월 주고 그러면 얼마쯤 남겠네. 세금은 얼마쯤 남겠네. 이게 돼야 되는. 저는 13년 전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쵸. 2009년부터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들어가요. 시뮬레이션 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될 자리만 들어가니까 최소 들어갈 때마다 중박 이상은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다 대박인데. 실은 이게 그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 투자하면요. 무한대 수익률이기 때문에 상가 수익률로는 솔직히 성격은 안 차는데, 근데 왜 자꾸만 상가 꼬마 빌딩이 최고라냐 하면 좋은 입지에 좋은 상가 꼬마 빌딩을 좋은 가격에 사면요 굉장히 매달 나오는 게 있어서, 물론 뭐 소형 아파트 이런 것도 나오죠. 근데 게임이 안 되게 많이 나오죠. 그쵸? 매달 좋은 자리는 또 임차인이 영업을 못해 나가면 또 딴 사람이 들어와요. 그냥 대기줄이 늘 걸려 있어. 괜찮은 자리는. 아니 꼭 좋은 게 아니어도 웬만한 데는 다 대기줄이 걸려요. 특히 1층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은 자리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할 거고 조금 이따 이제 한 2, 3분 쉬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10,000원 올리면 매매가가 얼마나 올라갈까. 그 다음에 층이 만약에 2층에 40평에 월세가 5천에 300이다. 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4층에 30평은 얼마쯤일까?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유추 어떻게 분석하냐 이런 걸 배우고, 만약에 우리가 매매로 혹은 뭐 저 경매로 꼬마 빌딩 50억짜리가 나왔어요. 1층부터 5층까지가 50평씩이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걸 50억에 산 경우 임대료는 얼마를 보통 총 얼마쯤 나오고 각 층에서 대략 얼마쯤 분배가 될까? 이걸 알아야 될 거야. 대충이라도. 그거를 이제 오늘 다 배울 거예요. 오늘 다. 자, 그래서 2분만 쉬고 2, 3분만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자, 2, 3분만 쉬겠습니다.